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제4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부해드린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우리 3교시가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이 우리가 사회복지 1급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3교시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오늘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중에 3교시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법제론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그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요거를 드릴 거예요. 요거를 드릴 테니까 꼭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법제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해요. 법을 배운다 그런 게 좀 어렵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차분하게 이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를 하면 무난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문제 출제 유형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법제론이 한 세 파트로 나누는 것 같아요. 세 파트, 한 네 파트 정도로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사회복지법제의 그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해가지고 법의 체계와 적용, 또 자치법규, 또 한국 사회복지 법률의 역사, 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법제론의 어떤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체계, 그 법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법 요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 서론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어떤 존재 형식,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그리고 국제법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문법, 헌법에 대해서 법률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자치법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불문법에는 뭐 간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회복지법원에 있어서 그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규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문법과 불문법 중에서 성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구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배우고, 뭐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뭐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렇게 배우긴 배우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개괄적으로 이제 배우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 그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법의 어떤 일반법, 하나의 모법의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어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렇게 보니까 매년마다 최소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골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이라고 할 정도로 중심이 되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사회복지사업법도 이 연간 출제 경향을 보면요, 최소 매년마다 2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25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요거 두 가지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 때 배웠을 거예요. 사회복지법제론 배울 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요거 배웠을 거니까요. 특별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이렇게 이 법을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뭐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이 5가지를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딱 보면 3가지로 우리가 나누죠. 하나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그래서 사회보험법 그러면 5대 사회보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5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공공부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법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이 공공부조법 플러스 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뭐 영유아 보육법 뭐 등등 28개 법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요게 해마다 최소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회보험법 5가지, 또 공공부조법 5가지, 그리고 그 아동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도, 요 정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정도를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이렇게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이 최소한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마찬가지로 5대 사회보험도요, 각각 매년마다 한 문제 정도씩 꼭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잘 숙지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법 5가지, 그리고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이것을 공부를 해 두시면 벌써 10문제죠. 10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에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요번에 18회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또 때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은 이렇게 소론 부분,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의 이제 시작,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 또 5가지 공공부조법, 그리고 28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이 사회복지 법제로는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과목이 요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이게 사회복지 법제론을 가르치는 교수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본적인 그 주요 사항을 잘 암기를 해 두게 되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요 사회복지 법제론이다. 이게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제 요번에 이제 18회 거를 이제 풀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또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텐데요. 일정한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복지 법제는 만점을 맞는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의 어떤 큰 흐름, 큰 골격을, 박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잘 대비를 하시면, 단연 우리 사회복지 법제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교수님한테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채점한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답을 한 거하고, 또 이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내가 무엇을 착각을 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가, 또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에게 그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을 놓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띄워놓고요, 우리가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을 한번 보는데요. 자, 5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교시 1번서부터 25번까지는 사회복지 정책론인가요? 그리고 26번서부터 50번까지는
사회복지 행정론인가? 이렇게 되고요. 자, 51번서부터 75번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법제론 굉장히 쉬워요. 잘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회복지 법제론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이에요. 자, 재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긴급복지지원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보면 이 법에 제정된 연도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에 쭉 이제 법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적어도 아주 주요 법은 그 제정 연도를 이렇게 잘 암기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경우는요 2005년 12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은요 1993년 12월에 제정이 됐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인복지법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인, 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1981년도에 요 세 가지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제정된 세 가지 법 그러면은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고요. 1989년에 물론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이 됐지만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19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3개 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그래서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 있었는데요. 1981년도에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이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초연금법은요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고용보험법은 1993년, 노인복지법은 1981년, 기초연금법은 2014년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일 여기 네 가지 법 중에서 오래된 것은 노인복지법 1981년도고요. 기초연금법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은요. 헌법 34조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국가는 사회보장 가로 열고 모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뭐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의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이 헌법을 배우게 돼요. 아니면 또 기초 분야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배웠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규 이렇게 성문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헌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헌법 그러면 제일 중요한 법 조항이 헌법 제34조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헌법 제34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 34조 문항에
그 항목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 용어가 있는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죠, 가로에. 그리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헌법 34조 문항을 좀 읽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을 뒀죠. 또 그 다음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게 노인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재해 구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 헌법 규정은 헌법 제34조다. 그 34조의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34조는 종종 나오니까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3번이에요. 자,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법원 법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배울 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은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일 때 명령에서 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명령하는 것을 총리령,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을 대통령령, 이걸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부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령. 이 부령은 장관이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쪽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는 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인데 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총리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리는 거고요. 2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부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는 영을 부령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자치법규예요. 그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죠.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하고요. 그 조례에서 위임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을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할 수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이 10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장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 20일을 경과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의 답. 54번은요.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좀 쭉 드렸지만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항상 최소 2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게 되는데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 종종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요것도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명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2번, 3번, 4번, 5번은 다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5번이에요. 이 55번도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옳은 거고요. 하나만 옳지 않은 거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쭉 자세히 읽어보면요. 감이 오죠. 아니, 이 사회보장기본법,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국무조정실장이 여기서 왜 나와요? 이런 경우는 아주 답을 찾기가 참 쉽죠. 그래서 여기서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2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잠깐 여러분들 좀 휴식도 좀 취하고요.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